포트폴리오가 연일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뉴스에선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소식이 쏟아지고 증권사 앱을 열 때마다 빨간색 숫자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폭락장에서 오히려 엄청난 부자들이 탄생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손실을 막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건 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거품 붕괴와 경제 악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가장 먼저 거품 붕괴부터 살펴볼까요? 거품이라는 건 주식 가격이 실제 기업 가치보다 훨씬 높게 올라간 상태를 말하는데 대부분 과도한 기대감이나 투기 심리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무작정 사들이면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회사 실적이 별로인데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모두가 동시에 팔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가격이 급락하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시엔 인터넷 관련 기업이라면 무조건 투자가 몰렸습니다.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어도 주가가 치솟았고 실제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나스닥 지수가 800% 넘게 상승할 정도로 광풍이 불었는데 결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게 드러나면서 거품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은 80% 가까이 폭락했고 원래 수준을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이 걸렸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경제 상황 악화와 정부 정책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사람들은 생활비 부담이 커져서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 그러면 기업 매출도 떨어지겠죠. 기업이 돈을 덜 벌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미래 수익이 낮을 거라고 예상하고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데 생산은 줄고 소비는 더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럴 때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되는데 보통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조절하려고 하거든요. 물가가 너무 높으면 금리를 올려서 대출 비용을 높이고 그러면 기업들은 돈 빌리기가 어려워져서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사람들도 저축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면서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관련 발표를 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긴장하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이 증가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불리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입니다. 전쟁이나 팬데믹, 테러 공격, 대형 금융 스캔들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일이 터지면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패닉 상태로 주식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완벽한 예시죠. 누구도 전 세계가 동시에 봉쇄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단 몇 주 만에 글로벌 증시가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고 경제가 멈출 거라는 공포 때문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블랙스완 이벤트는 순식간에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세 가지 외에도 과도한 레버리지나 군중 심리 같은 요인들도 있지만 핵심만 정리하자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런 폭락이 정상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시장 폭락은 정상입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환 구조로 움직이거든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런 사이클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기회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만약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누구나 그냥 장기 투자만 하면 되겠죠. 역사를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으로 하락을 반복해왔습니다. 가장 약한 조정은 풀백이라고 부르는데 5%에서 10% 정도 떨어지는 걸 말하고 거의 매년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조정인데 10%에서 20% 사이로 떨어지는 경우죠. 이름 그대로 과열된 주가가 적정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고 보통 1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 더 큰 하락은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20%에서 40%까지 빠지는 상황입니다. 대략 5년에서 6년마다 나타나고 경기 둔화나 금리 인상 같은 경제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제가 동화 속 이야기처럼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크래시인데 40% 이상 폭락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고 주로 금융위기나 글로벌 재난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죠. 중요한 건 시장이 폭락한 후에도 항상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는 시장이 50% 가까이 떨어졌고 회복하는데 7년에서 10년이 걸렸죠.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하루 만에 22% 폭락했지만 2년 만에 원상 복구됐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S&P 500이 거의 50% 떨어졌는데 4년 후에 회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5주 만에 30% 빠졌지만 단 4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했거든요. 폭락의 규모와 회복 기간은 달라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떨어진 후 다시 올라오고 그것도 더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손실을 봤을까요? 겁먹고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침착하게 버티고 좋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안해하시는데요. 이번엔 다를 수 있지 않냐, 회복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락이 정상적인 사이클인지 진짜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폭락이 정상 범위라면 기업들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소비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정부나 중앙은행이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회복 가능성이 높죠. 특히 미국 같은 안정적인 대형 경제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작은 나라나 불안정한 경제권에서는 회복이 더디거나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으니 자기 나라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진짜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때입니다. 기업들이 계속 망하고 은행들이 파산하고 사람들이 예금을 찾지 못하고 국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상황 말이죠. 이런 일은 극히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나면 회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폭락이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됐으니 다음 질문은 그럼 폭락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폭락을 최악의 타이밍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똑똑한 투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워렌 버핏이 했던 말처럼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는 게 바로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이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올바른 방법을 비교해가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패닉 셀링입니다. 포트폴리오가 빨개지면 본능적으로 더 떨어지기 전에 다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팔지 않는 한 손실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회복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손실 상태에서 팔아버리면 그 손실은 영구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만약 탄탄하고 수익성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면 시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팔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실수는 바닥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폭락의 최저점을 예측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최저점을 놓치거나 너무 일찍 사서 더 떨어지는 걸 지켜보게 되죠. 이럴 때 더 나은 전략은 분할 매수입니다.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이 사고 높을 때는 적게 사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전제 조건은 탄탄하고 수익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그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는다면 분할 매수는 걱정 없는 접근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싸다고 아무 주식이나 사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강하고 좋고 수익성 있는 기업을 사라는 것. 왜 이걸 반복하느냐면 주가가 폭락할 때 모든 게 저렴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완전히 망해서 주가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채가 적고 실적이 탄탄하며 과거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역사가 있고 미래 전망이 좋은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폭락장에서 좋은 기업이 싸지는 이유는 기업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팔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전 아마존 주가는 주당 $90 정도였습니다. $1000가 있으면 겨우 10주 살 수 있었죠. 그런데 폭락 후에 아마존은 $40 아래로 떨어졌고 같은 $1000로 25주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그때 아마존이 탄탄한 기업이고 미래가 밝다고 판단해서 샀다면 어땠을까요? 몇 년 후 아마존은 반등해서 2021년에 주당 $3000를 넘어섰거든요. 8000% 넘는 성장이죠. 폭락 때 산 25주가 $75,000 이상의 가치가 된 겁니다. 네 번째 실수는 분산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데 폭락이 오면 특정 산업이 더 심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똑똑한 투자자들은 헬스케어, 소비재, 유틸리티 같은 다양한 섹터에 분산해서 투자합니다. 한 분야가 무너져도 다른 분야가 손실을 상쇄해 줄 수 있으니까요. 주식 외에도 채권이나 원자재, 해외 주식 같은 다른 자산군에 분산하면 주식시장 폭락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게 어렵다면 ETF나 인덱스 펀드 같은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펀드들은 자동으로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해 주니까 일일이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거든요. 마지막 실수는 FOMO, 즉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입니다. 공포가 퍼지면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걸 맹목적으로 따라하게 되는데 모두가 팔면 나도 팔고 뉴스에서 세상 끝이라고 하면 그걸 믿어버리죠.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피터 린치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말했듯이 월가의 전문가들조차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조사하고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하는데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재무상담사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뭘 사는지 이해하는 게 핵심이고 누구의 말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죠. 전문가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가 정답이거든요. 지금까지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올바른 대응법을 살펴봤는데 전문가들이 쓰는 고급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인데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해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100달러짜리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볼까요? 그걸 빌려서 100달러에 팔고 기다립니다. 주가가 70달러로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고 30달러 차익을 챙기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120달러로 오르면 비싸게 사서 돌려줘야 하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공매도로 수십억 달러를 번 투자자들도 있지만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만 드리는 거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식시장 폭락은 무섭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폭락 후 항상 회복했고 오히려 더 높은 기록을 세웠거든요. 미래를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 패턴을 보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폭락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는 핵심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패닉 셀링을 피하고 철저히 조사한 후 양질의 주식을 할인가에 사는 겁니다. 겁먹고 파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만 똑똑한 투자자들은 폭락을 최대의 기회로 만들죠. 그러니 다음 폭락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된 자세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가 연일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